편견으로 무장한 영국 BBC 출신 기자가 한국의 허상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계 최강 안전국가의 충격적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새벽 1시 전 세계 7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전대미문의 실험. 여의도 한복판,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곳에 맥북과 명품 지갑을 그냥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7시간 후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편견으로 똘똘 뭉친 서구 기자를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 진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현장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리처드의 냉소적인 웃음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런던 NORDPLAY 본사 37층 회의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쳐들었죠. 하지만 그 따스함도 리처드의 시선 앞에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 리처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자 붉은 글씨로 박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스 어브 세이프티 코리어 마이너스 한국 안전의 허상. 저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직 기획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벌써 광고주까지 확정됐다는 게 아닌가요? 잠깐요, 리처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편이 먼저 아니었나요? 우리가 합의한 순서로는. 그의 웃음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건조하고 비꼬는 듯한 마치 순진한 아이를 달래는 어른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노라, 내가 방콕에서 당한 일을 기억하나?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이 시선을 돌렸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3년 전 방콕 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던 그 기억. 제가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그가 꺼내든 거였습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더 잘 알겠지. 아시아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리처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번엔 내 데이터로 한국의 허상을 증명해라. 실패하면. 그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 업계에서 끝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가 그 모든 밤샘, 작업과 데이터 분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 과거를 무기로 삼아 저를 굴복시키려는 그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실험 설계권은 제가 쥡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PD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밤에 보셔야 합니다. 김서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침착한 톤으로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순간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리처드도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밤에요? 제가 되물었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둠이 내려야 보입니다. 시스템이 진짜로 작동하는 시간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확신하는 듯한 그런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엔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밤에 확인해 보자고. 한국의 허상을.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서준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보셔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범죄율이 높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반대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런던 숙소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야간 범죄 통계, 여성 안전지수, 새벽 배송 시스템. 숫자들은 제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가슴 한구석에서는 기대감 같은 것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의 밤이 뭔가 특별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끝장이 날까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도 눈은 계속 주변을 훑었어요. 범죄의 기회를 찾는 사냥꾼처럼 말이죠. CCTV 사각지대는 없나?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은 없나? 제 노트북엔 이미 한국공항 첫 취약점 발견이라는 제목까지 적어놨습니다. 게이트 옆 무인 좌석 구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완벽했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오가지만 보안 요원은 보이지 않는 구역이었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제 노트북 가방을 좌석에 두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돌리기 시작했고요. 10분이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3분도 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보안팀 직원이 제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방을 둔 걸 봤나? 아니면 촬영하는 걸 발견했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님, 잠깐만요. 중년의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엔 제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아시아구나. 도난까지는 아니어도 분실물 처리는 엉망이겠지.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님, 여긴 실험실이 아니라 생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대비합니다. 그가 CCTV 관제실 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좌석에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우시는 순간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손님 물건의 안전을 위해서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고 더 창피한 건 제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들통난 거였어요. 그것도 한국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돼서 말이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기자이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사분이시죠. 하지만 여기선 모든 분이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듯한 온화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부끄러웠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SNS에 올렸나 봅니다. 몇 시간 뒤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외국 기자 무례하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두고 간 게 뻔히 보였나 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택시 타는 곳에서도 심지어 공항 와이파이까지도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수화물은 정확히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나왔고 택시는 3분 만에 왔으며 와이파이 속도는 런던 사무실보다 빨랐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어요. 공항 운영 효율성 97%, 보안 대응 시간 3분 이내, 고객 만족도. 모든 숫자가 제 가설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실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나 보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공항은 특별한 공간이니까요. 진짜는 밖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첫 번째 가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교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24시간 돌아가는 공항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말이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는 밖에 있어요. 특히 밤에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그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SNS 댓글들을 훑었어요. 저 기자 뭐 하는 거야? 한국 얕보지 마라 공항에서부터 저러면 어쩌냐? 첫날부터 이렇게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한강공원 여의도 구간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 않았을 시간과 장소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실험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성 1인 심야 보행 안전성 측정. 제 스마트워치는 이미 GPS 추적을 시작했고 실시간 스트리밍 카메라도 켜뒀습니다. 한강 둔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잠시 멈췄어요. 3년 전 방콕의 그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차오프라야 강변 골목에서 오토바이 2대가 저를 향해 달려오던 순간 가방끈을 잡아당기던 손의 촉감,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절망감까지. 이번엔 다를 게 있을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더 외진 곳에서 해야 했어요. 여의도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주택가 사이사이 CCTV 하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도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고 택배 배달원들이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 혼자 걸어가는 다른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이죠. 제 워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심박수 안정, GPS 이동 경로 정상, 위험 신호 감지 연건.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연남동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더 좁고, 더 어둡고, 더 복잡한 미로 같은 곳이었죠. 런던이라면 상상도 못할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 역시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24시간 무인 빨래방에서 혼자 빨래를 기다리는 여학생, 새벽 배송을 위해 짐을 정리하는 배달원, 심지어 혼자 산책하는 노인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시스템으로 밤을 지킵니다. 시스템이요? CCTV만이 아니에요. 24시간 편의점, 택배 시스템, 가로등 조도 자동 조절, 실시간 순찰차 배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 앱을 열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걸은 모든 경로가 CCTV 감시망 안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모든 곳이 모니터링되고 있었던 거죠. 새벽 2시 30분, 실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노트북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 떠 있었습니다. 100건의 여성 심야 보행 샘플 중 위험 상황 발생 0건, 평균 응답 시간 3분 이내, 시민 신고율 98.7%. 방콕에서의 기억과는 정반대의 데이터였어요. 그때는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는데 여기선 3시간을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제 확증 편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에서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이번엔 제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위험도 지수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예외가 아니야. 경향이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야간 안전이 정말로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 하룻밤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홍대 근처 무인 스터디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칸막이로 나뉜 개인 좌석들, 그리고 각자의 물건들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지갑, 심지어 최신형 스마트폰까지. 주인 없는 물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직원 미나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촬영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 그 실험 말씀이시죠?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손님들 방해는 안 되게 해주세요.
저는 카페 한가운데 좌석을 잡고 제 물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맥북 프로, 명품 지갑, 아이폰. 런던에서라면 5분도 안 돼 사라질 물건들이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시청자들이 벌써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라이브 채팅을 지켜봤어요.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10분 안에 사라질 듯. 저 노트북 얼마짜리인데. 한국도 똑같을 거야. 곧 누군가 가져갈 텐데.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5만, 10만, 15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한국의 신뢰도를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물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댓글창이 더 빨라졌습니다. 아직도 있네. 한국 대단한데. 60분 더 해봐. 실시간 투표가 올라왔어요. 60분 연장 vs 그만하기. 압도적으로 연장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40분쯤 지났을 때 카메라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제 스마트폰 쪽으로 손을 뻗는 거였어요.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드디어. 역시 똑같네.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모든 걸 뒤바꿨어요. 그 학생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간 게 아니라 테이블 안쪽으로 살짝 밀어준 거였습니다.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말이죠. 댓글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헐. 보호해주는 거네. 감동이다. 한국 진짜 다르네. 미안하다 의심해서. 일시간이 지나고 저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제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더 안전한 위치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배려해준 거였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서로 믿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시청자들을 폭발시켰어요.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25만을 넘어섰고요. 여긴 서로 믿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허상은 오히려 제 편견이었다는 걸. 한국의 안전은 CCTV나 보안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그게 진짜 안전의 토대였습니다. 공유 오피스로 이동해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간 동안 제 물건은 안전했고 오히려 다른 이용자들이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게요. 예상과 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일까? 더 큰 규모의 실험이 필요했어요. 새벽 1시, 부산 물류 허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로봇들이 바삐 움직이며 상품을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천 개의 택배가 흘러갔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24시간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자정전 주문이면 오전 7시 도착이 보장됩니다. 물류센터 박 팀장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그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과학자처럼 말이죠.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원, 인천, 서울. 수백 개의 배송 차량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점이 누군가의 긴급한 필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0분경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울 강남구로 향하던 배송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춘 거였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허점이 나타났네.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며 실패 상황을 담으려 했어요. 7시간 약속이 깨지는 순간을 포착하려던 거죠. 역시 문제가 생기네요. 약속 지키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루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예비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3분 전에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로 다른 차량이 고장난 차량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GPS 경로도 실시간으로 재계산되고 있었고요. 시스템이 문제를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안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찾는 순간 이미 대응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물류는 실패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패 상황조차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니. 예외 상황이 오히려 시스템의 완성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배송 교육 매니저 장아람을 만났습니다. 29살의 그는 과거 직접 배송기사로 일했다가 지금은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어요. 아기가 울 테니 서둘러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이너스 주문자 김드림. 하람이 그 메모를 택배 상자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급한 마음을 배송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스템과 로봇들 사이에서도 따뜻한 인간적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빠름 뒤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하람의 목소리에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지막엔 사람이 전달하는 거니까요. 새벽 6시 41분. 수원 아파트 앞에서 배송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자정에 주문된 기저귀가 정확히 6시간 41분 만에 도착한 거였어요. 울고 있을 아기와 지친 엄마에게 말이죠.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던 시청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댓글창이 대한민국 최고, 이게 바로 K-배송, 감동이다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압도적인 기술력에 감탄했고, 다른 한편으론 이런 시스템 뒤에 숨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제 시간에 전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새벽 배송 허브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철학,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노동 강도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7시간 약속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본사로 돌아온 저는 편집실에서 며칠간 밤을 새웠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 소스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찍은 모든 장면이 처음 계획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허상을 폭로하려던 프로젝트가 오히려 한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편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돈이라도 받았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그가 고함쳤습니다. 7시간 배송 성공. 무인 카페에서 물건 지켜주기. 이런 긍정적인 장면들 다 빼버려. 하지만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는 상관없어. 광고주들이 원하는 건 아시아의 위험성이야. 그래야 유럽 관광업계가 돈을 쓴다고. 리처드는 제 편집권을 즉시 박탈했습니다. 다른 편집자에게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문제점만 부각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심지어 제가 수집한 통계 데이터까지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5년간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원본 데이터와 타임코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동시에 실시간 실험 영상에 편집되지 않은 버전도 업로드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특파원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제 데이터를 검토한 후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노라, 내가 맞다. 나도 서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이 정도로 조작하라는 건 언론 윤리에 어긋나.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지. 그날 저녁 여동생 조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제 상황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방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아직도 아시아 전체를 그렇게 봐. 그게 아니야. 데이터가. 언니 표정 봐. 인정하기 싫어하는 얼굴이야. 조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날의 공포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 서울은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객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각이 사실은 개인적 트라우마에 물들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리처드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욱 협박적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내 지시대로 편집하지 않으면 넌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제 데이터는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측정한 것들이 모두 진실이에요. 그걸 왜곡해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커리어 포기하는 거야?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 변화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개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진실은 때로 우리 예상을 뒤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 실험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가장 위험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무인공간과 부산 배송센터를 연결한 실시간 라이브 실험.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약속 시스템을 최종 검증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조작도 편집도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11시 50분, 여의도 24시간 무인 스터디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 맥북 프로, 명품 지갑, 최신 아이폰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동시에 부산에서는 자정 주문이 들어가는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했어요. 지금부터 7시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50만, 100만, 200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부산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출발했어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까지의 여정이 GPS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화면을 번갈아가며 지켜봤어요. 하나는 제 물건들이 놓인 무인 공간, 다른 하나는 달려가는 배송 트럭.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7시간에 도착할까? 물건 누가 가져갈 듯. 한국 화이팅. 유러피언 와칭 프롬 런던. 새벽 3시쯤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누군가 제자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었어요. 시청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네. 저 사람 수상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남성은 제 물건을 만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른 이용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진짜 심장 뛰는 순간이 왔어요. 한 여학생이 제 지갑을 집어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경악했어요. 아, 저거다. 역시 가져가네. 실망이야. 한국도 똑같구나. 전 세계 4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그 여학생은 제 지갑을 가져간 게 아니라 테이블 끝에서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밀어준 거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헐, 보호해주는 거였네. 감동의 물결. 한국인 최고다. 임 크라잉 라이트 나우. 사리 포 다우팅. 긴장에서 안도로, 안도에서 감동으로. 시청자들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새벽 6시 30분. 부산에서 출발한 배송 트럭이 서울 강남에 도착했어요. 시청자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분 남았다. 진짜 7시간에 맞출까? 대한민국 화이팅! 오전 6시 41분. 아파트 앞에서 배송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자정에 주문된 상품이 정확히 6시간 41분 만에 도착한 거였어요. 그 순간 시청자 700만 명이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댓글창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 만세. K-딜리버리 인크레더벌. This is unbelievable. 한국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프가 내 편견을 이겼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실감했거든요. 7시간 동안 제 물건은 완전히 안전했고 7시간 배송 약속도 지켜졌어요. 두 개의 실험이 모두 성공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믿어주었어요. 실시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저널리스트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라이브 실험이 끝난 후 일주일, 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청에서 첫 연락이 왔어요. 한국식 야간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이어서 베를린, 암스테르담, 심지어 뉴욕시까지. 도시 관리자들이 앞다퉈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7시간 배송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은 24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특히 무인 카페에서 지갑을 보호해준 여학생 장면은 코리언 트러스트 컬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바이럴이 됐어요. 런던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다시 불렀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노라, 내가 옳았다.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 광고주들도 만족해하고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리 도시도 한국처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파리의 마담 뒤퐁이라는 할머니가 보낸 이메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밤에 혼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 여성들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모델로 한 야간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코리언 마더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역수입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거예요. 장아람이 나선 캠페인이 그 시작이었어요. 빠름 뒤에 사람이 남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배송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휴식 공간 확대, 배송기사 처우 개선. 7시간 약속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카페와 공공장소에는 다국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물건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후속 다큐멘터리를 위해서였어요.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예전과 똑같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독일에서 온 커플이 벤치에 앉아 야식을 먹고 있었고, 프랑스 배낭여행자들이 편의점에서 나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어요. 모두들 긴장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프랑스 여행자 마리가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한국의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를 믿어주었어요. 이 도시는 약속을 지키는 법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했어요. 노라는 이제 서울의 명예 시민이다. 우리 도시도 한국처럼 되길 바란다. 생크 유포 쇼잉 더 트루스.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한국이 저를 바꿨고 저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확인해 나가요.